자녀가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하는 건 단지 사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의식 중에 1인 감시단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경찰 압수수색처럼 느껴지는 방청소, 공항 보안 검색대 같은 스마트폰 검사,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위치 추적 앱, 그리고 부모님들은 절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전을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냥 사생활 침해이자 감시일 뿐이죠. 자녀를 순식간에 멀어지게 만드는 11가지 감시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님께 눈치 보며 이 영상을 보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아이가 대화를 시도할 때 대비하세요. 첫 번째, 청소를 빙자한 압수수색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부모님은 그냥 청소를 하신 게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당해도 할 말 없을 무영장 수색을 하신 거죠. 노트 밑에 쌓인 먼지를 닦으려면 노트 3페이지를 읽어야 하나요? 책상을 정리한다면서 왜 모든 서랍을 다 열어보시나요? 청소기를 돌리는데 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일기장만 한 먼지 뭉치까지 찾아내시는 거죠? 아이가 묻습니다. 제 일기장이 왜 베개 밑에 있죠? 부모님은 대답합니다. 베개 숨을 살리려고 밑에서부터 두드렸단다. 새로운 청소법이야. 그리고 갑자기 아이 방만 딥 클리닝을 하려는 것도 너무 수상합니다. 지난주에는 거실 복도에 있는 똑같은 거미줄을 47번이나 그냥 지나치셨잖아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아주 냉혹합니다. MIT 청소년 발달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사생활을 침해할 때 아이들은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숨기는 기술을 더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미 과학수사대급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 일기장은 스웨터에 쌓여서 2019년 이후로 열어본 적 없는 서랍장 깊숙한 상자 안에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먼지를 닦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할 확률은 아틀란티스 대륙을 발견하거나 사람이 갑자기 불타오를 확률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이미 티를 냈습니다. 일기장 47페이지에만 적혀있던 내용을 은근슬쩍 가상의 질문으로 던지셨죠. 그래서 말인데 만약에 어떤 애가 기타 치는 지훈이를 좋아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참 자연스럽네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부모님은 아이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부모님이 캐낼수록 아이들은 더 꼭꼭 숨긴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의 보안 수준은 국가정보원급입니다. 암호로 일기를 쓰고 중요한 건 친구 집에 보관하고 가짜 일기장 2개를 만들어 둡니다. 거기엔 오늘은 월요일이었다. 날씨가 좋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같은 내용만 적어두죠. 반면에 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부모님이 존재조차 모르는 앱에 생체 인식 잠금 장치로 보호되며 계산기 모양 아이콘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의 비밀을 막은 게 아니라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주셨네요. 부모님의 청소가 아이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엄마가 뚜껑도 안 연 유리 세정제를 들고 내 방에 3시간 동안 있었어. 나오자마자 지훈이에 대해 묻는데 내가 진짜 엄마가 소독 중이었다고 믿을 만큼 바보인 줄 아나 봐. 아, 증거도 남기셨더군요. 일기장은 거꾸로 꽂혀 있고 물건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틀린 그림 찾기처럼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친구 수진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셨죠. 지난주 화요일 일기장에만 썼던 그 친구 말입니다. 아이는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코드레드, 엄마가 비일기장을 발견함. 프로토콜 7번으로 전환해. 아이들에게도 이제 대응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조사하지 말고 그냥 청소만 하세요. 일기장 주변만 먼지를 닦으세요. 모든 걸 들춰보지 말고 청소기만 돌리세요.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빙의하지 말고 그냥 물건만 정리하세요. 그러다 운명의 장난처럼 정말 걱정스러운 걸 우연히 발견했다면 취조하는 말투로 시작하지 마세요. 네. 방에서 이거 찾았다라는 말로 긍정적인 대화가 시작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엄마랑 얘기 좀 할래. 감시에서 얻은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사생활이 존중받는다고 믿었다면 지훈이에 대해서 진작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나눴을 겁니다. 모든 대화가 정보 수집 작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는 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의식 중에 너에게는 사생활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특히 청소년은 누군가의 시선 없이 존재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관객 없이 생각할 시간, 평가받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아이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조사를 멈추고 연결을 시작하세요. 너무 파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신뢰는 신뢰를 낳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더 완벽한 은신처를 만들 뿐입니다.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검문소입니다. 이상한 거 보나 안 보나 그냥 폰 좀 검사하는 거야. 축하합니다.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공항 보안 요원이 되셨고 아이의 스마트폰은 영원히 보안 검색대에 갇힌 기내 수화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의 문자를 읽는 건 안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호기심을 느끼는 순간 아이의 사생활은 유통기한이 끝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은 올바른 온라인 습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부모님이 모르는 디지털 뒷문으로 빼돌리고 있을 뿐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디지털 사생활 연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검사받는 청소년은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분리된 또 다른 디지털 삶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이제 자녀는 17개의 메신저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검사하는 단 하나의 앱에는 숙제 이야기, 귀여운 이모티콘, 천사 같은 대화만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의 앱에서 아이의 진짜 삶이 펼쳐지고 있죠. 부모님의 가벼운 폰 검사는 아이에게 불시 검문처럼 느껴집니다. 옆으로 비켜서고, 신발 벗고, 네 영혼의 잠금을 해제해라. 가장 최악인 건 부모님은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겠지만 검사할 때마다 아이의 진짜 대화는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다시 쌓아봅시다. 불시 스마트폰 압수수색은 그만두세요. 대신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좀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폰 내놔 검사 시간이다가 아니고요. 전자는 대화를 만들고 후자는 비밀용 세컨드폰을 만듭니다. 스마트폰 검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쿠팡 배송 조회하듯 아이를 추적하는 다음 행동을 들어보세요. 세 번째, 위치 추적 집착입니다. 부모님은 쿠팡 로켓 배송 조회하듯 아이의 위치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쿠팡도 배송 업데이트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민수네 집이라고 해놓고 왜 맥도날드에 12분 동안 있었어? 민수 어머니가 태워주셔서 맥도날드에 12분 동안 있었던 건데요. 12시간도 아니고 12분입니다. 치킨 너겟 하나 소화시키기도 부족한 시간이죠. 근데 그게 범죄 현장의 타임라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불편하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감시는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기보다는 아이의 불안감을 높이고 신뢰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해석하자면 부모님이 추적을 많이 할수록 아이는 입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독립심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의심받고 있으며 동선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죠.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내 안전을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슨 코인 가격 확인하듯이 내 위치를 새로 고침하고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해져 볼까요? 부모님이 그 위치 추적 앱을 열 때마다 아이들은 영혼으로 그 시선을 느낍니다. 문자를 주고받다 생기는 그 미세한 정적 속에서 나는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모님의 무언의 압박이 들리는 거죠. 여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신뢰 회복 방법이 있습니다. 위치 공유는 감시용이 아니라 응급 상황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도착하면 문자 남겨줘. 이건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GPS를 스토킹하는 건 부모님이 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시야에서 사라지는 마술사가 되니까요. 네 번째, 소셜미디어 잠입 수사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소셜미디어에 가입하신 게 아닙니다. 잠입하신 거죠. 아이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심지어 아이를 감시하려고 틱톡 계정까지 만드셨습니다. 부모님의 아이디는 쿨한 엄마 2009. 네, 아무도 안 속습니다. 아이도 알고 아이 친구들도 압니다.
심지어 알고리즘마저 속삭이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벗어난 디지털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개입이 아이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가 자기답지 않게 행동하게 만들 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게시물 올리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볼 수 없는 곳에 올릴 뿐이죠. 이제 자녀는 3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집니다. 첫 번째, 부모님용 계정입니다. 환한 미소, 예쁜 노을 풍경, 귀여운 강아지 필터로 가득하죠. 온라인에 차린 모범생 코스프레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 계정입니다. 실제 친구들이 있고, 농담도 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평범한 인간처럼 존재하는 곳이죠. 세 번째, 진짜 비밀 계정입니다. 부모님은 안면 인식 기술과 신의 도움을 받아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감시할 때마다 진짜 모습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안전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의 위장술만 키워주고 계신 겁니다.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탐정처럼 아이의 좋아요 기록을 스토킹하는 대신 아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달라고 하세요. 네가 보기에 웃긴 틱톡 영상 하나 보여줄래? 이건 유대감을 만듭니다. 어젯밤 11시 42분에 왜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니? 이건 아이가 비밀 계정을 파게 만듭니다. 목표는 감시가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몰래 훔쳐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발적으로 보여주게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정말로 아이와의 신뢰를 박살내고 싶으시다면 아이 친구들을 취조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번째, 친구 취조입니다. 도윤이가 누구야? 걔네 부모님은 뭐 하셔? 어디 살아? 내신 성적은 몇 등급이야? 혈액형은? 신용 등급은 어떻게 돼? 별자리는? 범죄 기록은 없고 분리수거는 잘하는 애야. 부모님은 아이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를 무슨 국회 청문회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형사처럼 친구 관계를 캐물을 때 아이들은 조심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비밀이 많아집니다. 이제 자녀의 친구들은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모님 승인 완료. 취미가 봉사활동일 것 같은 안전한 친구들이죠. 두 번째, 요주의 인물들. 그냥 동네 사는 어떤 애야라며 얼버무리는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 철저히 숨겨진 친구들. 집에서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는 아이의 진짜 절친들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부모님이 인사 담당자처럼 뒷조사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내 사생활을 지키려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숨겨야겠다. 부모님은 나쁜 영향을 막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을 비밀로 만들고 계신 거죠. 신뢰를 다시 쌓을 시간입니다. 언제 도윤이 한번 만나보고 싶네. 이 한마디가 20곡의 취조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관심을 보여주세요. 친구 취조하는 것도 최악이지만 아이의 내밀한 생각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만큼 신뢰를 갈갈이 찢어놓는 행동도 없습니다. 6번째, 일기장 수색입니다. 아이의 일기장을 찾아 읽는 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신뢰의 다리를 폭파시켜 놓고 그 연기 속에서 대체 얘가 왜 나랑 말을 안 하지라고 중얼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기장은 단순한 공책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자아를 시험해보고 사춘기라는 미친 시기를 이해하려 몸부림치는 아이만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종이를 넘긴 게 아닙니다. 아이의 개인 심리 상담실을 침입하신 겁니다. 예일대학교 아동심리연구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직설적입니다. 일기 쓰기는 정서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생활이 침해당하면 아이들은 마음을 더 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 전체를 철수시켜 버립니다. 아니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느끼고 감정 처리 자체를 멈춰버리죠. 가장 뼈아픈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아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보안을 강화했을 뿐이죠. 새로운 일기장은 후드티 소매 안, 신발장 속, 친구 집, 혹은 반려견 방석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글쓰기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솔직해질 수 있던 유일한 공간이 사실은 자기 공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모님은 일기를 읽은 게 아닙니다. 아이의 내면을 훔쳐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둔 거죠.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뿐입니다.
핑계 대지 말고 전부 인정하세요. 네가 걱정돼서 그랬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훑어만 봤어. 안 됩니다. 펼쳐져 있길래 우연히 봤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네 일기장을 읽었어. 엄마가 잘못했어. 네 개인적인 생각은 사생활로 존중받아야 해. 너와의 신뢰를 다시 쌓고 싶은데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침묵의 성역을 깨버린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함 뿐이니까요. 7번째, 우연을 가장한 엿듣기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내에 문제 있는 로봇 청소기처럼 아이 방문 앞을 맴돌고 계시잖아요. 실수로 방문을 열거나 수화기를 든 게 아닙니다. 1인 부모 도청 작전을 수행 중이신 거죠.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통화할 때마다 우연히 근처에 계십니다. 날씨 업데이트 대신 아이의 감정을 모니터링하는 인간.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청소년 의사소통 연구 결과는 아주 가혹합니다. 누군가 엿듣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아이들은 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스스로 검열하고 입을 닫고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자녀가 요즘 이런 식으로 통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거, 그 상황의 개말이야. 아이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방탈출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전체 관람가용으로 검열된 가짜 일상만 듣고 계신 거죠. 현실을 직시합시다. 아이가 폭탄 해체하듯 암호로 대화해야 한다면 부모님의 그 호기심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정말 효과적인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불편하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공간을 주세요. 감시받는 느낌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진짜 물리적인 공간을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욕구보다 아이의 사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 밖에서 엿듣는 걸 멈출 때 아이도 부모님을 향해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 테니까요. 8번째, 방 뒤지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방을 뒤지는 건 부모의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냥 사생활을 무단 침입하고 샅샅이 터는 행동일 뿐입니다. 물론 숨겨둔 과자를 찾아내셨겠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겁니다. 아이의 신뢰도 같이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과자와 달리 그 신뢰는 침대 밑에서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는 아주 단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방을 수색당한 청소년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가족과의 유대감이 떨어지며 아무 문제 없는 물건까지 전부 숨기는 습관이 생깁니다.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의식 중에 사생활은 특권이고 너는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위험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는 자신의 모든 성향과 취향을 밀수품처럼 취급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간식은 새로운 곳으로 위장이동, 일기장은 국가 기밀보다 더 깊은 곳에 매장, 진짜 감정은 부모님이 다시는 열어볼 수 없는 금고 속에 갇혀버립니다. 아이에게 기습적인 방수색은 보호받는 느낌이 아닙니다. 자기 방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느낌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모님들께는 불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아이의 방은 아이의 공간입니다. 노크하고, 기다리고, 닫힌 문을 존중해 주세요. 마약 찾는 경찰처럼 서랍을 확확 열어젖히지 마세요. 너무 파격적이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방 뒤지는 걸 멈추는 순간 아이도 숨기는 걸 멈출 겁니다. 방수색이 신뢰를 파괴한다면 다음 습관은 아이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격입니다. 9번째, 방문 열어두기 정책입니다. 우리 집에서 닫힌 문은 허용 안 돼. 멋지네요. 그럼 사생활도, 신뢰도, 건강한 경계선도 허용 안 되겠군요. 하지만 어쨌든 문은 열려 있네요. 부모님들이 잊고 계신 게 있습니다. 문을 닫는 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는 닫힌 문 뒤에서 범죄를 모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방송 스튜디오 관객 없이 그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관찰자 없이 감정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끊임없는 시선에서 벗어나 존재하고 제발 좀 편하게 옷 좀 갈아입자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계선 연구에 따르면
개인 공간을 허락받지 못한 아이들은 더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방문을 치워버린다고 해서 아이의 행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안전한 피난처를 빼앗았을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자기 방에서 혼자 잘 해결했을 감정들을 말이죠. 해결책은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겁니다. 노크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고요. 네,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사생활은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권리입니다. 아이에게 공간을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부모님을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10번째, 죄책감 조장하기입니다. 내가 네 엄마잖아. 나는 모든 걸 알 권리가 있어. 아니요. 부모님은 아이가 안전한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아이가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감정 착즙기처럼 죄책감으로 쥐어짜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해 대답을 끌어낼 때 부모님은 정직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감시를 견뎌야 한다는 조건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자극할 때마다 아이는 똑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내 정보를 원한다고 느끼는 순간 내 사생활은 사라지는구나. 하버드 대학교의 가족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을 이용한 대화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복종을 만들어낼 뿐 장기적으로는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아이는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라고 듣지 않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면 내 사생활을 바쳐라 라고 듣습니다. 그건 유대감이 아니라 감정적인 도청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부모의 권리를 내세우는 대신 초대를 하세요. 네가 괜찮다면 네가 겪고 있는 일을 엄마도 이해하고 싶어. 신뢰는 얻어내는 것이지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11번째, 남과 비교하며 사생활 침해하기입니다. 지민이 엄마는 수시로 폰 검사하는데 지민이는 아무렇지 않아 하던데 대단하네요. 근데 지민이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자기 엄마 너무 피곤하고 감정 기복 심해서 18살 되자마자 집 나갈 거라고요. 참 훌륭한 건강한 양육의 롤모델이네요. 이건 부모님들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팩트 폭행입니다. 모든 가족은 다릅니다. 모든 청소년은 각자 다른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는 이렇게 듣습니다. 내 경계선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해. 비교는 신뢰를 쌓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짓밟아 버립니다. 아이를 더 솔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지민이 엄마 때문에 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한 건 부모님들도 남들과 비교당하는 건 끔찍이 싫어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은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는 연결이 아니라 단절을 만듭니다. 그러니 지민이 엄마가 심심할 때 뭘 하든 신경 끄세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우리 집의 규칙, 우리 사이의 신뢰에만 집중하세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것뿐이니까요. 결국 자녀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부모님께 믿고 맡겨도 될까요? 감시를 멈추세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사생활을 보장해 주세요. 신뢰는 취조가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겁니다. 지금 연결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아이도 나중에 부모님을 선택할 테니까요.